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쓴 사람은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입니다. 이분은 1911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책은 1973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45년, 48년, 46년이 됐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 고전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아시는 분이 많은, 특히 그 환경 분야에서는 그 많은 사람이 알고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이분은 특이한 게 단순히 그 교수님이라던가 대학에서 공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경제학자이자 혹은 기업가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정가이자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두루 하신 끝에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인 1973년에 그의 최초의 책인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내놓습니다. 이분이 평생 하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에 의존하는 문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버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불교 경제학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분이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최신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중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주장과 체험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전입니다. 고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 책을 아직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환경 분야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이 책에 나오는 메시지 혹은 결론 자체는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그 책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그게 막 돌아다녔으니까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이 책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책의 결론만 보신다면 그 메시지 자체는 그렇게 새롭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책을 아직도 읽어야 하는가 하면 중요한 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싸우고 있는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것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큰 것의 신화라는 게 뭐냐면 더 큰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준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이런 신화에 계속 노출이 됩니다. 계속 교육을 받죠. 그래서 이 신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의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것이 있어도 보질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큰 것의 신화가 이제 우리에게 교육되어지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배운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은 더 보편적인 법칙이 좋다고 생각하죠. 혹은 우리가 이제 국가가 발전하거나 진화하는 걸 들으면은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이 어떤 도시가 되고 도시 국가가 이제 더 커서 큰 나라가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이런 것을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큰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거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그런 면이 있죠.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왜 우리가 못 풀까요? 그럼 많은 사람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이런 걸 믿죠.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는 항상 최신 물건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2010년에 나온 것은 2000년에 나온 것보다 더 좋고 2000년에 나온 것은 1990년보다 나온 것보다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하고 더 최신의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어떤 낡은 것을 봤을 때 혹은 오래된 것을 봤을 때는 항상 그것보다는 더 최신의 것이 더 개량된 것이 더 좋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하면 큰 것의 신호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이 슈마어가 말하는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신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제목에 해당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부분에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왜 작은 것이 아름다울까요? 이 슈마허가 말하는 것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무조건 좋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큰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더 큰 게 좋아,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아, 더 보편적인 것이 좋아, 무조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슈마허가 말하는 것은 좀 정확히 말하면 작은 게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크기를 가지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커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니까요. 또 우리가 사는 지구도 무한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무한히 크지 않고 유한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 자신도 유한하기 때문에 무조건 더 큰 것, 무조건 더 큰 것 이렇게 외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큰 것의 신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슈마허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망각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바로 환경이죠. 환경. 슈마허가 왜 환경론자들에게 아주 선도적인 그 사상가로 여겨지냐면 이런 것을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 슈마허가 말하기를 자원과 건강한 토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런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은 뭐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슈마허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무한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소비를 생산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를 잘라서 썰어서 목재로 만들어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노동력을 투자한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의자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과연 이 원래 나무 한 그루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마치 나무는 세상에 무한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 노동력을 투자해서 가치 있는 의자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유명한 그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노동력이 가치를 만들어낸다. 여기에는 그 자연과 환경이 가지는 본래적인 가치는 좀 망각되어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이거든요.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리대금으로 빚을 내요. 그러니까 빚을 내 갖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을 막 써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돈을 쓰면 손에 돈이 들어오니까 아, 참 살기 좋네. 난 역시 현명해.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빚을 낸 거니까 언제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돈을 펑펑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무한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무한히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 생기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그것을 생산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소비가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소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생산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슈마허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슈마허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망각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 텐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탐욕스러운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경제학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게 만드는 미신이라서 우리는 경제학을 그 밑에 형이상학을 살피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돈밖에 보지 못하는 미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슈마허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도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일하는데 5시간만 일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노동은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슈마어는 사실은 이렇게 노동과 여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지는 완전 고용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사실은 미디어의 이해를 쓴 마셜 맥클로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동과 여가를 구분하게 된 것은 돈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면 노동이 아닌데 월급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노동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노동과 여가를 구분하게 되면서 우리 생활을 그렇게 구분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개념, 이거는 노동이고 이건 노동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면 노동인데 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것은 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고 내가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애매한 데가 있는데도 멋대로 노동이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이걸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일을 안 하는 게 안 할수록 좋다. 이런 개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돼서는 뒤에서 이제 기술, 과연 좋은 기술이란 어떤 기술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나온 지가 벌써 반세기가 다 돼갔으니까 우리는 21세기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과연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사람의 메시지를 우리가 21세기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어떤 그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도시농부 같은 거죠. 도시농부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도심에서 작은 화분이나 작은 땅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 슈마어가 말한 것과 관련이 있냐면, 그러니까 그 큰 것이 좋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자기 집에서 작게 채소를 키우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비전문가니까. 왜냐하면 이 규모가 작으니까. 전문가들이 전부 농사를 짓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사 먹는 게 더 편하고 효율적이죠. 그런데 요즘엔 다 도시 농부로 그 도시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뭐가 더 좋길래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일까? 똑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율적인 걸로 생각하면 모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요리도 식당에서 하는 것이 더 규모가 크고 전문가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집에서 요리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요리, 그럼 무조건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오히려 여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또 공유경제, 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집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일도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이제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규모가 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태양광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는 게 무조건 좋지 않더라 이거죠. 무조건 새 거를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그걸 다시 공유하는 이런 공유 경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더라 이거죠. 네, 이런 메시지들이 바로 슈마어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예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슈마어의 책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런 메시지들이 반드시 반기술적이고 반진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보면 일직선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1950년이나 19세기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열한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이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자기 손으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세부를 살펴보면 이것들이야말로 최신 기술입니다.
제일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도시농부 이러면은 농사를 지으니까 이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료를 준다든지 종자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게 가장 최신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슈마허가 말하는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인간적인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반기술적이고 반진보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술을 18세기 기술, 19세기 기술, 20세기 기술적으로 일직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피해야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슈마허의 책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예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은 두껍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슈마허가 평생 생각하고 체험한 것을 압축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아주 농축적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면 아주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 못한 그런 아쉬운 것들이 있지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와 복잡성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작은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규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다운 규모가 뭔가 그런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되거나 남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강요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행복한 삶도, 효율적인 삶도, 지속 가능한 삶도 아니다 라는 것이 슈마허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